나눔과 기쁨 학부모 학생 봉사단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는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명확한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목사님들께서는 이 일을 할 때 이걸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가 이 주일학교가 활성화되는데 상당히 기여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아마 1차적인 그 모티베이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걱정도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청소년 지도자로 가서 잘 할 수 있을까? 애들을 데리고 뒹구는 일을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걱정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주말마다 내가 시간을 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먼저 목사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그 걱정을 조금 더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지금 청소년 지도자 목사님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년들하고 뒹구는 거가 아닙니다. 이 봉사단을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은 학부모들입니다. 그 학부모들로 하자는 겁니다. 근데 학부모들이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학부모들이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목사님이 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러면 지도할 역량이 있을까?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 나눔과 기쁨 본부에서 계속적인 정보와 자료와 지침 이런 것을 계속 내려보내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 문건을 만들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문건을 보면서 이거 부족한 점이 참 많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도 계속 우리가 리노베이트 할 겁니다. 자꾸 수정 보완 발전해서 더 정확하게, 그리고 괜히 뻥튀기 하는 거 없도록 그렇게 문건이 계속 보완해서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청소년 학부모 학생 봉사단을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들은 청소년 지도자가 아니고 학부모들이다. 다만 학부모들이 이걸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이런 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오늘 강의가 아주 필요합니다. 목사님들께서는 학부모들이 내가 왜 청소년 이 학부모 학생 봉사단, 왜 나눔과 기쁨 봉사단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거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학부모들은 1차적으로 이 자원봉사 점수 많이 따고 혹시 이게 스펙가 좋아가지고 대학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고, 요새는 대학도 다 스펙 다 보지 않습니까? 입학 사정관들이 하니까 시험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데도 제 스펙가 좋아야 되니까 이런 게 좋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단순히 주일학교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그걸 넘어서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만이 이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 봉사단은 나눔 운동을 추구한다. 두 번째는 근검절약 운동을 추구한다. 그다음 3번째는 자원봉사 운동을 추구한다. 이렇게 3가지 점입니다. 나눔과 기쁨 학부모 학생 봉사단이 이 나눔 운동을 추구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첫 번째로 그것이 우리 개인의 행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눔과 기쁨이라는 이름이 함의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나눌 때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지 않는 사람은 자기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자기 것이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해서 항상 불안하게 살기 마련입니다. 근데 나누는 사람은 사실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부분을 아주 주목해서 얘기한 사람이 에릭 프롬이라는 사회학자입니다.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그래서 이 뭘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불행하고 결국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 말씀대로 그런 이제 절망감과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데 있다.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고 보람을 추구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데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성서가 가리키고 있는 진리의 말씀과 아주 똑같은 이야기를 에릭 프롬이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눔운동이 참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도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보람있게 사는 것, 가치 있게 사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인식시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아이들에게 그걸 인식시키려면 학부모들에게 그것을 인식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소위 나눔 운동이 개인에게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이것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위기는 빈부의 양극화 그리고 환경위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적 차원에서의 빈부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이 이 후진국을 열심히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부유해진다, GNP가 올라가서 4만 불 수준, 5만 불 수준이 된다,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선진 국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이 가난한 나라들을 열심히 돕고 함께 더불어 살도록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자기네 나라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지구촌에는 아주 심각한 위기가 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우선 정부나 기업이 경제를 아주 크게 성장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지만은 그건 못지않게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선진 국민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선진 국민이라 하면 뭐냐? 우선 제일 먼저 가난한 나라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가난한 나라를 열심히 도와야 된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한이 있어도 더 많은 돈을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과 각오를 갖고 있지 못하면 그것은 선진국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나라는 차라리 선진국이 되지 않는 것이 더 세상을 위해서는 더 좋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국민은 그냥 후진국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은 우리 것을 남과 함께 나누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진국이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돕느냐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ODA라고 합니다.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는 말의 약자인데 이것은 그 나라의 국민 총소득 GNI의 몇 퍼센트를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공적 부조를 하느냐. 여기는 민간 차원의 지원은 배제가 되고요. 정부 예산으로 얼마나 많이 돕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ODA입니다. ODA에 있어서 UN은 0.7% 이상을 가난한 나라를 도와야 된다. 그래서 이게 UN의 권장치입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UN의 권장치대로 가난한 나라를 돕는 나라는 굉장히 적습니다. 5나라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이렇게 5나라가 계속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GNP의 1%를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도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덴마크였습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덴마크는 1%에서 0.84%로 떨어졌고 그동안에는 0.8%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던 룩셈부르크가 1%로 올라섰네요. 그리고 이 스웨덴이 0.99%가 됐습니다. 스웨덴은 그동안 0.7% 수준이었는데 거기도 국민들이 아주 결심을 하고 우리가 1%를 향해서 가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이 5나라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 5나라가 이렇게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보다 많은 돈을 쓴다 그래서 이 나라가 가난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5나라 전부 유럽의 강소국들입니다. 국민소득이 최소한 4만 불, 5만 불 이상인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GNI의 1%를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쓴다고 해서 그 나라가 못 살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5나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 세계의 소위 부유한 선진국들이 이 5개 나라처럼만 가난한 나라를 돕는다고 한다면은 그 인류의 이 소위 가난한 나라의 문제, 빈곤의 문제는 사실상 다 해결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도 GNP의 0.7%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은 GNP의 1%까지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죠. 저는 사실 그동안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내가 살면서 꿈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제가 죽기 전에 우리나라의 ODA가 GNI의 1%가 되는 것을 보고 죽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한 7, 8년 전에는 제가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운동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그냥 막 조직을 해가지고 이 선거 때 양쪽으로 경쟁을 시킨 거죠. 당신네 당이 이 ODA를 갖다가 1.5%까지 올리는 거를 왜냐하면 그때는 0.04% 수준이었거든요. 1.5%까지 올리는 거를 약속하겠냐? 그래서 약속하면 우리가 표를 찍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어거지로 양쪽 정당의 약속을 받아낸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특별히 나눔과 기쁨이 그런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ODA를 1%까지 올리겠다라는 그런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 정당에게 표를 찍자라고 하는 그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냐? 우리나라는 북한을 지원하는 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0.14%입니다. 그런데 OECD의 통계가 0.29%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적은 나라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리스하고 이탈리아든가 어딘가가 우리는 한 두 나라가 우리보다 조금 적은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완전히 바닥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ODA를 계속해서 높여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존경받는 선진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ODA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국가 예산에서 얼마나 많은 액수를 ODA에다가 할당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국민 여론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나눔과 기쁨이 앞으로 나눔과 기쁨 이 학부모 학생 봉사단이 우리나라의 ODA를 높이는 그런 운동을 아주 주도적으로 하는 세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지금 MOU 체결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상북도까지 했고요. 다음 주일에 제주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교육감도 그렇고 경상북도 교육감도 그렇고 말 꺼낸 지 5분도 안 돼서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이번 3월 달 안으로 전국의 모든 교육청하고 전부 MOU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누구도 반대하지를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아주 금년 봄 학기는 우리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봄 학기까지 그걸 전부 가동은 못 시키지만은 가을 학기까지는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우리가 이걸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목사님들의 참여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제가 그거 갖고 좀 뭐가 문제였나? 저희가 목사님들의 사정에 대해서 조금 잘 몰랐다 이런 반성. 저희는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그냥 무조건 그냥 열렬하게 동참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들이 속으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걱정은 두 가지인데 내가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토요일마다 시간을 낼 수 있을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풀어드렸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신네들 안심하고 무조건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처음에는 큰 교회 목사님들보다 너무 작은 교회 목사님들 단독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초점을 맞췄는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부목사들은 자꾸 교체가 되니까 부목사들을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카리지를 안 했는데 저는 그게 제가 현실을 잘 몰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1기인데 1기가 끝나자마자 2기를 곧바로 하는데 2기는 조금 늦기는 하지만 한 달 후부터 또 학교에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기 경우에는 저희가 큰 교회 목사님들을 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 자기 주위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부목사들을 주일학교 책임자들을 파송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어떤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은 나눔과 기쁨을 조금 우습게 보더라고요. 예? 그건 뭐 서경석 목사가 하는 거.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그거 하는 거는 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설명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서 2기 목사님들은 이 대형교회, 중형교회들이 전부 전폭적으로 달라붙도록 그렇게 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지도자 파송 사업이 대한민국을 선진국민으로 만드는데, 다시 말하면 ODA를 획기적으로 올리도록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우리나라에서 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부터 열심히 정신교육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남과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하는 캠페인을 계속 하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은 당장 허겁지겁 당장의 프로그램에 매달려야 되지만 우리가 가을 학기쯤 되면은 이제 그런 기본적인 프로그램에서 더 발전적인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나눔과 기쁨이 전국적인 규모로 ODA를 올리기 위한 캠페인 이런 거를 그냥 모든 청소년들 전부 동원해가지고 ODA 축제 그러면서 그런 축제 행사도 만들고 이런 별의별 프로그램을 다 기획해서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고 그렇게 하면은 어른들이 굉장한 감동을 그 학생들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눔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것을 더 많이 남과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존경받기 위해서도 또 지구촌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세 번째로 또 왜 나눔운동이 필요하냐? 통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통일이 지금 코앞에 다가온 상태죠. 북한이 뭐 저렇게 엉망진창이니까 저 북한이 이제 오래 못 갈 것이다.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고 중국이 지금 멀지가 않았다.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는 날이 멀지 않아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만 되면은 북한은 이제 급변 사태가 날 수밖에 없고 그동안 우리가 통일 외교를 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들하고 공조를 잘해서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중국이 들어가서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나라는 남한이다. 이런 세계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북한의 새 정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이제 참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가 감당해야 될 문제인데요. 그런데 우리 특별히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과연 우리 것을 북한 주민들과 잘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요즘 요새 이제 통일이 대박이다 이러고 막 통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젊은이들의 생각도 많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론조사를 하면은 젊은이들은 통일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 그러냐? 통일 비용이 많이 든다. 내가 통일을 하게 돼서 북한 동포들 우리가 다 먹여 살려야 되면은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말하자면 나눔 정신이 부족해서 통일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의 과정은 근데 이제 우리가 꼭 독일 통일의 예를 생각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독일은 너무 급속하게 통일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동독의 이 수준을 갖다가 서독 수준하고 그냥 딱 맞춰버리는 바람에 동독의 경제가 그냥 일거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독 주민들을 서독이 그야말로 전부 먹여 살리지 않으면 안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은 우리는 동독 모델을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북한의 급변 사태가 오더라도 그래도 38선은 절대로 트지를 않고 북한은 북한대로 사회주의 체제를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사회주의 체제가 유지된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저임금 체제가 유지된다라는 말이죠. 임금을 아주 적게 받고도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이 결합을 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게 되고 그러면은 북한은 아주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돼 있죠. 아마 거의 연 성장률 20% 수준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임금이 아주 형편없이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법이 가장 우리가 돈을 북한의 이 통일 비용을 절약하면서 다 같이 급속한 성장을 하는 방법은 그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방법을 택한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가 급한 지원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것을 북한 동포와 함께 나눈다라는 정신이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통일 독일을 향해서 갈 때 독일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동독 주민들은 하루빨리 소독의 물질적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소독 주민들은 자기 것을 동독 주민과 함께 나누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통일 독일의 가장 큰 갈등 요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독일의 갈등 요인이라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 점이 가장 큰 갈등 요인이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통일의 과정이 순탄하게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바로미터는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얼마나 나눔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것에 의해서 판별이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나눔과 기쁨 봉사단이 청소년들과 함께 뒹굴면서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그 마음이 바로 이런 나눔의 마음, 나눔의 정신을 청소년들이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체득이라는 것이 그냥 교육만 갖고 되느냐, 교육이라는 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나눔 운동을 자기가 열심히 하고 땀 흘려 봉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그렇게 될 때 이 아이들이 나눔 운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하나의 철학으로 정립해 나가도록 할 때 우리나라의 통일이 아주 잘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나눔 운동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 선진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입니다. 공정한 경쟁 없이는 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를 않죠. 그래서 이 시장이 아주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 경쟁을 하면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성장률이 높아지게 돼 있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시장에서의 경쟁은 한편으로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그 경쟁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부 다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 중에 반 이상이 오히려 이제 1등만 살아남는다 그러면은 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낙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이렇게 낙오하게 되면은 시장이 공정해지지를 않습니다. 이 달리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저 앞에서 뛰기 시작하고 다른 한 사람은 저 뒤에서 뛰기 시작하면 그 레이스가 공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 이 뒤에서 뛰는 사람을 갖다가 막 도와줘가지고 다시 그 앞에다 끌어내서 다시 동일한 스타트 선상에서 뛰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장 정책과 형평 정책 두 개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성장 정책만을 갖고 갈 수는 없습니다. 성장 정책과 형평 정책이 함께 갈 때만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존권을 정부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재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의 경쟁력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직업훈련 뭐 이런 거. 그게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완전히 시장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든지 뭐 다쳤다든지 아프다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시장에서 다시 경쟁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그건 영구히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복지 예산이 늘어날 때 늘어나는 거는 불가피한데 복지 예산을 어느 수준으로 높일 것이냐라고 하는 게 아주 큰 문제죠. 근데 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어떤 경향이 생기느냐 하면 복지 예산을 과도하게 올리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건 왜냐? 그런 나라들은 다 민주주의가 실현된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를 얻기 위해서는 복지 포퓰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복지를 가지고 국민을 유혹을 해서 더 많은 표를 갖고자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진국이 당면한 중진국에서 선진국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국가들이 당면한 최대의 고민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중진국을 지나서 선진국의 문턱까지 갔다가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르헨틴, 브라질, 체코 그런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 스페인, 그리스 이런 나라도 다 그런 나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복지 포퓰리즘의 늪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복지를 갖다 과도한 과잉복지, 무상복지 뭐 이런 걸로 그냥 막 가버린 거죠. 그래서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고 한다면은 이 복지를 갖다가 성장하는 만큼 복지를 거기에 맞춰서 실현해야지 과도한 복지를 하게 되면은 그 나라는 반드시 주저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 납세자 운동입니다. 정부가 과잉 복지를 하지 않도록 세금 낭비를 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감시하는 운동을 하는 거죠. 내가 내는 세금이 바르게 쓰여져야 된다 이러고 막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의 선진국가를 보면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납세자 운동입니다. 납세자 운동이 강력한 나라는 예외 없이 다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운동이 약한 나라는 이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서 위기에 봉착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죠. 독일의 특징은 납세자 운동이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납세자 운동이 그냥 국회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거죠.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가 납세자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향해서 아주 급속도로 지금 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요, 지금은 노동인구 6명 내지 7명이 1명의 노인 인력을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30년도가 되면은 노동인구 2명 내지 3명이 1명의 노인 인구를 부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 고령 사회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빨리 선진국이 돼야 된다. 이게 아주 우리나라의 아주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이 고령 사회가 돼서 그렇게 돼버리면 그다음에 우리는 더 이상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소위 효율적인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 맞춤형 복지, 생산적 복지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상복지, 과잉복지, 이거는 우리나라를 망치는 거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주 선진국으로 가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런 낭비가 없도록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복지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차상위 계층입니다. 나눔과 기쁨이 하고 있는 일이 이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하나의 민간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서 차상위 계층을 돕자, 이거 아닙니까? 이 차상위 계층이라는 사각지대가 왜 생겼냐? 이 극빈자 노인이 자기 자식이 있으면 이 자식이 자기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몰래 부양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자식은 나하고 지금 관계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나를 전혀 부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부가 내 삶을 책임져라. 이렇게 그 차상위 계층이 나올 때 정부가 아주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 정부가 이 차상위 계층, 자식들이 있는 부모, 극빈자를 이걸 도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갖고 고심고심하다가 결국은 끝내 어떤 정권도,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조차도 이 차상위 계층을 도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이유는 모랄 해저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래 자식이 도와주는데 겉으로 나 도움 안 받고 있다 그러면 규명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허는 수 없이 그냥 안 돕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누가 도와야 돼? 민간의 자발적인 나눔운동이 이거를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라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야만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이 있지 않으면은 복지사회가 유지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복지제도가 없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입각해가지고 공적 부조를 하는 거, 그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길거리에서 거지가 막 구걸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도왔죠. 그런데 이런 복지제도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거지를 돌보는 건 정부가 해야지. 나는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그거를 내 할 일은 다 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돌보는 일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말하자면은 남을 돌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자기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까지도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복지제도가 충실하게 지탱이 되려면은 그 복지제도를 뒷받침하는 정신운동이 강력하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 정신운동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러면 복지제도가 그 밑바닥에서부터 붕괴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독일 경실련 사무총장 시절에 경실련은 독일의 사회경제제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습니다. 독일 사람들하고 만나서 토론을 하면서 근데 왜 독일에는 말이지 나치 세력, 머리 빡빡 깔고 외국인들 막 공격하는 세력, 그런 세력들이 나오냐, 이 독일같이 좋은 나라에서.
독일의 사회제도가 문제가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독일의 학자가 뭐라고 답변하는, 자기네의 이 사회 경제 제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깨닫는 거는 뭐냐면 사회 경제 제도가 완벽하다고 해서 그 제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제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정신운동이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제도는 밑으로부터의 붕괴 위협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나눔운동, 나눔정신, 자원봉사운동, 이런 운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민간에서 이런 노력을 열심히 할 때만 건강한 복지제도가 유지될 수가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이 나눔운동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라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운동이 나눔운동이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 발제문을 이걸 이제 다 만들었는데, 이 발제문을 왜 만들었냐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이걸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다. 그래가지고 이 봉사단을 만들게 되면 학부모들 딱 앉혀놓고 맨 처음에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네, 강의를 하시면은, 제가 전에 배영주 목사 보고 배영주 목사한테 이 강의를 한번 쫙 해줬습니다. 이 양반이 학부모들 앞에서 그걸 이제 썰을 푸는 거죠. 그랬더니 아주 학부모들이 뿅 가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암기를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유식함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도력이 확고하게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검절약 운동입니다. 이 근검절약 운동은 나눔과 기쁨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 나눔과 기쁨, 이 나눔 운동과 근검절약 운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선 나눔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히 근검절약을 하게 됩니다. 왜냐? 나눔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뭘 열심히 사고 즐기고 소비하고 하는 재미보다 나눔의 재미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걸 깨닫게 돼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요, 제 친구가 집안이 아주 그 연탄가스 중독으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누이 동생도 죽고 그래가지고 집안이 폭삭 망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수학을 잘해가지고 수학 아르바이트를 이제 꼬박꼬박 했는데, 한 주일에 3번 2시간씩만 강의하면 그 당시에 이제 10,000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 10,000원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 70, 80만 원 정도 값어치가 나갑니다. 그 돈을 딱 보면 저는 한 달에 한 2, 3천 원이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한 2천 원이면 충분히 살아갈, 8천 원이 남는 거야.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일 보람 있는 건 그 친구 갖다 주는 거더라고요. 그 친구 갖다 줄 때마다 제일 행복해.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걔한테 10만 원을 제가 도와줬습니다. 근데 도와준 것이 뭐 달래서도 아니라 그게 제일 행복해서. 그러니까 그 행복을 깨닫고 느낀 사람은 자기가 뭘 막 이것저것 사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한 기쁨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눔의 기쁨을 안 사람은 근검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검절약하는 사람은 자기가 돈이 남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남고 이게 남거든요. 남는 거를 남들과 나누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운동과 근검정신운동이라는 것은 이건 함께 가는 거다. 그리고 이 근검절약, 이 질박하게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기가 참 쉽습니다. 잘 살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하더라도 원래 근검절약이 마음에 딱 있는 사람은 그렇게 괴롭지가 않습니다. 얼마든지 견뎌내는 거죠. 근데 그냥
흥청망청 쓰던 사람이 이걸 못 쓰게 되면 아주 그냥 형편없이 괴롭죠. 그래서 사실은 이 검소하고 질박하게 사는 것이 이게 아주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를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고 그거를 애들한테 또 학부모들한테 열심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근검절약 운동이 우리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미래를 위해서도 어이코 이거 실현이 문영민 교육감님 오셨나요? 모르나요? 빨리 끝내야 되겠네. 시간이 그냥 막 갔네. 예.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확인 좀 해. 안 오셨어요? 예. 그럼 저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구가 당면한 최대의 위기는 자원 고갈과 환경 위기죠. 네. 그런데 이 위기의 원인은 인간의 그칠 줄 모르는 탐욕입니다. 인간은 더 그냥 계속 과소비를 하면 그만큼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고 더 빨리 자원을 고갈시키게 되고 더 빨리 환경이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와 물을 더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류가 망하지 않고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근검절약 정신이 국민들에게 배서 사치와 낭비를 없애고 검소하게 사는 것을 터득하는 것만이 인류의 살 길입니다. 인류의 살 길. 또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남과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이제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안 쓰는 물건을 모아서 가난한 나라에 보내는 이 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많은 물건을 가난한 나라에 보내는 방식인데 우리가 지금 저도 지금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야, 이 청소년 지도자 사업이 엄청난 사업이었구나 하고 제가 느끼는데요. 이게 지금 금년 상반기 안으로 전국의 모든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아마 한 2,3,000 40피트 컨테이너 2,3,000개가 해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이카가 말이죠. 작년에는 저희가 이사장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내 말을 한 콧등으로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요번에는 계속 우리를 모니터링 하다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우리가 저 내륙 운송비 지원하는 것만 갖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나는 코이카도 야, 이 운동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운동이라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 쓰는 물건을 이제 대대적으로 해외에 보내는 것이 제도화가 되고 체계화가 되면은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달라붙고 교회도 달라붙고 기업도 관공서도 달라붙고 그래가지고 점점 더 컨테이너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면은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 미국, 뭐 유럽 할 것 없이 다른 나라들도 전부 우리 한국을 본따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만 가지고 가난한 나라 잘 살게 하는 것 다 해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그야말로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는 운동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재사용 운동, 안 쓰는 물건을 보내는 일은 CO2도 배출될 필요가 없고 매립을 안 하니까 토양 오염도 안 일어나고 이거는 아주 환경 보전에는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안 쓰는 물건 다시 쓰는 거. 예? 페트병을 부숴서 다시 페트병을 만든다. 그 과정에서 CO2를 배출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 CO2 배출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주 너무나도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나눔과 기쁨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근검절약 운동을 하지만 근검절약 운동의 그 컨셉을 좀 확대시켜서 자원 절약까지 하자라는 거죠. 에너지 절약, 물 절약, 소비 절약, 각종 소비 절약 이런 걸 다 하는 거죠. 차를 사더라도 작은 차를 사고 집을 사면은 뭐 40평, 50평짜리 필요 없다. 나는 25평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질박하게 살고 하는 식의 마음가짐을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경차를 타고 다닌다마는 경차를 타고 다니는 게 오히려 기쁨이고 보람이고 자랑스럽다라는 마인드를 애들한테 심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예, 이제 문영민 교육감님 오셔서 제 얘기를 2, 3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금년 상반기는 못 하는데요. 하반기가 되면은 이 나눔과 기쁨 봉사단이 환경교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애들한테 환경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애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해서 이 전국적으로 이 나눔과 기쁨 봉사단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그 역량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나눔과 기쁨 학부모 학생 봉사단이 추구하는 것은 자원봉사 운동입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감동이 있는 자원봉사 활동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애들이 그냥 자원봉사 점수만 따는 게 아니라 아주 감동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그걸 통해서 애들이 아주 완전히 자기 인생이 바뀌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쓰지 않는 물건 모아서 나누기, 그것 말고도 두 개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아주 역점을 두고 있는 거죠. 하나는 발 마사지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아이들이 노인정 이런 데를 다니면서 발 마사지를 해주는 프로그램.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게 노인들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발 마사지를 하는 아이들의 심성이 변화하고 내가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것만이 애들의 심성을 바꾸고 그래서 왕따, 학교 폭력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내가 남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로서 살아야 되겠구나. 남을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주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 해외 봉사 프로그램이죠. 해외 봉사 프로그램.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동안 해외 봉사 프로그램을 간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본부에서 수없이 조사를 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더니 해외 봉사 프로그램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정말 어려운 데 가서 그 나라 청소년들하고 같이 뒹굴는, 오늘 이영철 목사님 다 말씀하셨으려고 봅니다만은 아주 뒹굴면서 아주 감동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봉사팀이 있고, 또 하나는 비전 트립, 그래가지고 그냥 관광하는 거, 관광하면서 맛배기로 뭐 조금 봉사하고 이러는 거, 이렇게 두 종류가. 우리는 애들을 그냥 관광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애들의 심성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정성 들여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주 감동적으로 애들이 거기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해외봉사 프로그램에 무지무지하게 역점을 두고 이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경상북도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이 경상북도는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 바람에 그냥 경상북도 교육감 만나러 갔다 그 전에 이제 도지사까지 먼저 만난 거죠. 그래서 도지사가 제 얘기를 듣더니 야, 그거 너무 좋습니다. 네? 경상북도가 이거 이영철 목사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네. 경상북도가 이 새마을 운동을 보급하는 일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전 세계 8개 나라의 새마을 봉사단이 나가고 펀드가 나가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가는 그곳에 경상북도의 청소년들 해외봉사팀 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도가 재정 지원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갖다가 경상북도 교육감한테 얘기했더니 교육감도 우리도 돕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상도는 그냥 완전히 도하고 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호이카하고 나눔과 기쁨하고 사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청소년 봉사단을 보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또 이 봉사단 가는 거를 갖고서는 생각하면서 무지무지하게 또 고민을 내가 그 나라의 말도 잘 모르고 그 나라 알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걸 제대로 감당할까? 그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매뉴얼은 본부에서 작성합니다. 본부에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봉사팀의 대장은 누가 아니냐? 현지의 선교사가 대장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장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현지의 그 선교사의 보조자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 없고 본부에서 다 어레인지를 해서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도록 하느냐 이거를 다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봉사 활동을 통해서 애들이 아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인생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봉사팀이 성공을 해야만이 갔다 오고 나면은 얘네들이 자기네끼리 똘똘 뭉치고 아주 그 다음에 매년 선후배가 생겨서 나눔과 기쁨 학부모 학생 봉사단 1기, 2기, 3기, 4기 이러면서 막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정신운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시작하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칩니다. 다만 제가 오늘 문영민 교육감님 이렇게 오셔서 제가 참 이 기회에 문 교육감님께 참 감사드리는 것은 문 교육감님을 만나서 제가 나눔과 기쁨과 교육청이 쓰지 않는 물건 모으기를 하고 청소년 지도자를 파송해서 봉사단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에 기꺼이 동의해 주시는 바람에 그 모델을 그대로 부산, 울산, 대구, 제주도, 경상북도 벌써 5개 광역자치단체가 그걸 동의했고 지금 호남의 전라남도, 광주도 이제 곧 하게 됐고 지금 생각에 금년 상반기 안에 전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결단을 해주신 우리 문영민 교육감님께 아주 크게 감사드리면서 쉬는 시간 없이 지금 문영민 교육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